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원래 저번에 이어서 산업경제의 특징과 시사점 하편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좀 부득이하게 추가 이슈가 지금 금융시장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레포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레포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4차 양적 완화 얘기가 대형은행 애널리스트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같이 간단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2020년 산업 경기의 특징과 시사점 하편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바로 222편 레포 시장 불안, JP모건의 또 다른 의도라는 제목으로 바로 영상을 이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두 개의 영상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2020년 산업경제 특징과 시사점 그 하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5개 그 특징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제 6번째 특징입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와 환경 산업의 도약이 예상이 된다. 2020년 정부의 환경 분야 예산이 급증했습니다. 환경 산업의 성장 기회가 그래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경제 전반의 저성장 그리고 전방 산업의 활력 약화 그리고 국내 환경 규제 완화 움직임 등은 환경 산업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이 된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우상향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 내용을 보면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 예산을 책정을 하잖아요. 그때 2019년에 환경 분야에서 재정 지출 증가율을 이만큼이나 대폭 올려놨어요. 그런데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2019년보다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18년부터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이 다 약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결국 경제 전반에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 서비스업도 따라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2020년 예산안의 그 재원 배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환경 부문 2019년에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였어요. 그런데 이때가 약 한 8%가 좀 넘잖아요. 그런데 2020년 예산안을 보면은 환경 부문에 무려 19.3%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환경 분야 쪽에 이제 지출을 좀 잡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경 산업의 리스크 요인으로 보면 저성장에 따른 경제 활력 약화 이거는 이제 환경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면서 경제가 조금 약화가 되면 어쨌든 환경 산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하방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환경 분야 재정 지출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일곱 번째 특징.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지속될 것 같다. 기업 실적 악화가 지속이 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2019년에 들어와서 대내외 경영 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전 산업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2019년 2분기 전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5.22%로 이제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낮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2분기에 7.71%보다 2.49%나 급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분기에 9.52%였거든요. 근데 2019년 2분기에 5.51%로
급락을 했고요. 비제조업도 마찬가지로 5.03%에서 4.83%로 하락한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겁니다. 뭐 미국도 여기에는 이제 예외가 되지 않죠. 사실상 글로벌 전체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다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2018년도 이후 불황 강도가 극명해지면서 한 개의 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주력 제조업 생산이 위축이 되고 재고가 쌓이는 불황 국면을 경험 중이다. 그리고 2020년은 상당수 주력 제조업들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부 산업은 그동안의 실적 악화가 누적이 되어 산업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지금 2018년부터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 그 안 좋아한 것들이 이제 그 지표로 완전히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닥을 찍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누적된 상태로 2020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2020년에는 더 많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 구조에 있어서. 그래서 2020년에는 특히 좀 구조조정 이슈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도산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들의 예대율이 지금 거의 목구멍까지 다 찼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또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좀 투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도 좀 많이 여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2020년은 특히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그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로서는 일부 자동차 기업과 건설업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동차 관세가 아마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이 누적된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물 경제에 있어서 저성장 국면으로 이어지다 보면 지금의 이런 불황 상태가 2020년에도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는 지금의 이런 불황의 그 체감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 강등이 좀 많이 예상이 됩니다. 이미 무디스나 S&P에서도 경고를 했죠. 한국 기업들에서 2020년에 신용 강등이 좀 많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고를 했는데 어쨌든 그냥 전반적으로 다 보면 2020년에도 여전히 힘들 것 같다. 아직 바닥을 찍은 게 아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력 산업의 예상 경기 국면을 보면 2019년 실적 기준으로 뭐 ICT, 유아, 자동차, 철강, 건설, 기계, 조선 뭐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망을 보면은 이 중에서 조선이랑 기계, ICT 쪽은 살짝 회복하는 움직임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자동차, 유아, 철강, 건설 이쪽은 계속 침체에 빠질 것 같다. 근데 2019년에도 침체고 2020년에도 침체면 그냥 2019년의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누적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2020년에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특징입니다. 사회 수요 증가에 따른 인프라 산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 같다. 건설업의 그 전반적인 업황 악화 속에서도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그리고 구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로 인프라 산업의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SOC 예산은 2019년 19.8조에서 22.3조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국내 인프라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SOC에 대한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것들은 어쨌든 다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인프라 산업 쪽에는 그래도 조금 수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상 규모 비중인데요. 지금 2019년에 보면은 2018년에 비해서 좀 상승이 됐고, 그리고 2020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OC 노후화 전망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증가하는 만큼 SOC 산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어쨌든 사회적인 그런 인프라 산업에는 계속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 이것 때문에 인프라 산업에는 그래도 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령 인구 쇼크에 따른 교육 산업의 위기. 이미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교육 서비스업의 한계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통계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좀 전망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리고 2020년은 학령 인구 800만 명이 붕괴되는 시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 수년 내 가장 감소폭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학령 인구의 감소로 교육 서비스업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산업의 저성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레드오션입니다. 한마디로. 레드오션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고, 여기에 투입되는 지금 인력은 지금 많은 상태인데, 어쨌든 교육 서비스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인력 구조 조정은 당연히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 교육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어떤 특징,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산업의 저성장의 주된 요인은 시장의 수요자인 학령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사회적 트렌드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도 비관적으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또 4차 산업이랑 또 연계 지어서 보면은 점점점 교육이 어떻게 돼갈까요? 온라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프라인의 교육 위주였다면 그만큼 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 그만큼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 교육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향후 나의 직업이 전망이 있을까? 이 상태로 노후를 끝까지 좀 책임질 수 있는 직업으로 계속 삼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고민에서 멈추지 마시고 과연 교육 서비스에 있어서 남들과 달리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또는 남들이 나서기 전에 먼저 선점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 및 총 인구 중에 학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좀 차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학령 인구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일단 계속 줄어든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최소한 10년 정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2030년까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계속 교육 서비스업, 교육 산업 쪽이 좀 안 좋겠구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구나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폭도 보면은 이게 지금 우측에 이 마이너스 영역권, 이 영역권에 있으면 그냥 매년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2030년까지 계속 이 감소폭 차트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 거 보니까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및 교육 서비스업 GDP 증가율을 보면은 일단 경제 성장률보다도 교육 서비스업의 GDP 증가율은 더 낮습니다. 그래프가 더 밑에 있죠, 지금. 경제 성장률보다 위에 있어야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양호한 산업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은 차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저성장 기조이긴 하지만 이 저성장 기조에서도 특히 교육 서비스업 GDP 증가율은 GDP 전체 GDP보다도 더 낮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한류 확산과 한류 산업의 성장. 한류의 확산이 가속이 되면서 산업 성장의 기회가 기존 영상, 음향 콘텐츠에서 관광 및 소비재로 확대되며 한류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지금 관광 쪽에도 보면은 2019년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약 1,400명으로 나와 있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1,5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총 수출 및 소비재 수출 증가율을 보면 소비재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크게 좀 안 좋긴 했지만 하반기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2019년에도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수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 하락세에 있네요. 이거는 뭐 저번 상편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아시아 전체에 대한 문제, 이걸로 조금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2020년에 산업경기의 특징과 시사점을 보면은 뭐 좋은 것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방 리스크가 조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도 많고요. 그래서 여전히 2020년을 보자면 2019년에 이어서 혼란스러운 실물 경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제보 뉴스로 조금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어요. 8월달 당시 그 미국의 운송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관련 뉴스를 한번 제보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앤디님께서 제보를 해 주셨는데 앤디님께서 다시 최근에 미국 운송업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내용을 보면 이게 2019년 8월 당시였습니다. 2019년 8월에서 9월 정도였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미국 운송업계는 크게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로 화물 운송 단가가 마일당 2.5불에서 3불을 줬었는데 그 가격이 무려 1.3에서 1.5% 반토막이 되었다는 소식을 그때 전해주셨는데 그만큼 많이 힘들다는 얘기겠죠. 운송 단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라는 것. 그리고 운행하는 트랙도 줄었고, 그리고 2017년에 정점을 찍었을 당시에 그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을 했다가 2018년부터 이제 크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송회사들이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때 이후로 4개월이 정도 흐른 지금 상황에서 결국 무슨 뉴스가 나왔죠? 메이저급 화물 운송 회사의 파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파산 소식이 미국의 운송업계 역사상 가장 큰 회사의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 운송업계 경기 침체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에 앞서서 가장 먼저 쇠퇴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운송업이라는 게. 그리고 이번 화물 운송업계의 불황이 과연 화물 운송업계만의 일일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WDH님께서 얼마 전에 그 링크를 주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 트러킹 회사 셀라돈 법정관리 신청.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메이저급 회사가 바로 셀라돈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트럭 운송 회사 셀라돈 그룹이 무려 25개 계열사와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는데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관계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수치를 수정하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 이거는 제가 아마 저번 주 금요일날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미국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 수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좀 튜닝하는 그런 좀 관행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최근 위워크 사태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 위워크가 파산한 그 트리를 셀라돈이라는 회사가 그대로 이제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얘네들 회사만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전체 공개가 될 겁니다. 그 영상은.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일반 구독자분들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재무제표 수정을 하면서 버티다가 이제 끝에 다 차버린 상태에서 목까지 차버린 상태에서 와르르 쏟아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진 그 내용보다도 까봤더니 훨씬 더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자산 매각이나 구조조정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유동성 문제를 노출을 시키면서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겁니다. 아마 이런 방식의 파산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 그리고 셀라돈 그룹은 3,300대의 트랙터와 1만 대의 트레일러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큰 규모의 회사고요. 직원은 4,000명 규모인데 이 4,000명 규모의 직원들이 이제 다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도 보면 알겠지만 블러드베스 이런 단어를 쓰면서까지 이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221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222편을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아마 더 궁금해 하실 거예요. 221편보다 지금 당장 레포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JP모건이 연루되어 있는지 제가 그 제목에다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최근 대형은행 애널리스트들이 QE4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기사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22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